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파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연일 여당에 국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 나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탄핵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건 먼저 국회에서 소추위원도 또 다툼 쟁점을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이것이 이제 뭐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거쳤는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건의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 국회 통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잘 거쳐졌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헌법에 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 요건,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대통령은 이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선포했겠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이제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주당이 그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심사 대상이 될 건데,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를 봉쇄한 것인지, 그러니까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가장 중점을 두고 다툴 부분 어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법률적인 부분은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더 덧붙일 건 없는데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절차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이 여부가 언제쯤 결정 날 것인지 그 시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짧으면 2개월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군이나 경찰, 지휘관, 수뇌부가 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 있어서는 포고령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조에 국회의 권능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요. 실제로 계엄금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심리에 들어가면 굳이 쟁점이 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론도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많은 증언과 정황들을 어떻게 다 물리치고 다 탄핵시키고 나중에 가서 이게 그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아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가능했었고, 두 번째는 출입문은 막았지만 사실 담장으로 넘어가신 분들 물론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회를 에워싸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게 출입만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변호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과 관계자 관련자들 뭐 중요임무중사 행사죄에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과의 증언이 서로 간에 배치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입증 과정이 조금 치열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윤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2시간짜리 계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계엄 선포 그 자체의 위헌성을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대통령이 정당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 지휘부하고 경찰 수뇌부가 하나도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투입됐던 계엄군 경찰도 대통령의 지시를 다 불응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항명죄로 다 처벌해야 되겠네요. 그럼 대통령의 영이 이렇게도 안 서는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둬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반론을 저는 제기하고 싶어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앞서 이제 변호인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를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중수부장 할 때 대통령이 이제 중수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같이 했었고, 네네. 검찰 내에서는 이제 특수통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같이 어떤 그 직지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았어도 상당히 이제 가까운 행보를 해왔던 것이고, 예. 대선 때는 또 어떤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대선 그 윤 대통령 당선에 상당히 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도 맡았었고, 방통위원장도 맡았었죠. 그야말로 이제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원하는 자리마다 가서 역할을 하다가 뭐 탄핵 국면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아서 조율을 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결국은 이제 변호인단의 역할은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인단하고 그다음 재판, 그러니까 탄핵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아마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고 예. 각자의 역할이 주어질 거예요. 네네. 그 각자의 역할들을 다 통할하는 역할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그다음에 뭐 몇 가지는 권한쟁 이런 부분들은 구두 변론이 원칙입니다. 헌법소원과 달리. 그러니까 구두 변론이라는 것은 본인이 나가서 형사 재판처럼 직접 변론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상 잘 안 나갔죠.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나갔습니다. 근데 원칙대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나갈 가능성이 늘 나가진 않더라도 몇 번은 나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김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 헌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왜 이 비상계엄을 발령했는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그 동기 이유 이런 부분도 천착을 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이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정황들로 따지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거하고 변호인이 나와서 변론하는 거 약간의 그 다가오는 뉘앙스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여러 번 한 몇 번 정도는 나가서 재판관에게 본인의 입장, 그 경위, 배경 등을 아마 설명할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것이 자주 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더 유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지연시키자는 목적이 아니고 호소하는 측면에서 그 호소력 측면에서는 직접 나가서 변론하는 것이 맞다. 예. 형사재판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제가 지금 드렸던 네.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좀 보고 윤 계시죠?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좀 별로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변호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호소를 할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계엄 관련된 것 외에 대국민 담화 2번 발표했고요. 탄핵안 통과 직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담화 발표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논리나 사실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또 현실인식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계엄은 대통령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치 선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헌법수호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겠지만 국민들이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 또 국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가겠다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나가는 것이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인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그동안에 변수로 꼽혀왔었는데 지금 헌재는 재판관들은 6인 체제인 현 구성만으로 탄핵 심판의 사건 심리, 변론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까지 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할 때 그때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한 상황인데 6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판단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지금 뒤집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똑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건 조금 엇갈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달 말이면은 9명의 재판관이 다 채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명으로도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는 탄핵 심리, 그다음에
재판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것이다, 그 이상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생각컨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로 봐도 뭐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한 석 달 정도 걸렸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짧은 시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을 낸 부분은 뭐 이제 또 4월에는 또 2명의 재판관의 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6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거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땐 디데이는 4월 18일 겁니다. 그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대통령 몫입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사실 거리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4월 18일 이전에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심리를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은 결국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외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상황 아니겠어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가급적이면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윤 부위원장께도 발언 기회 드립니다. 네, 뭐 심리를 예. 빨리 하겠다는 거고 실제 이제 그 7명이 심판 정족수입니다. 심리를 개시할 수 있는 게 7명인데 네네. 그래서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가처분을 했잖아요. 효력정지 그렇죠. 가처분을 했죠. 그런데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 사건에까지 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한해서 가처분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헌재에서 뭐 스스로 직권으로 효력정지도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심리에 지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헌법 연구관들이 많고요. 연구위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TF에 실제 사례 수집하고 법리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헌법재판관이 한두 명 부족해도 준비는 그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심리에는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6명이 있게 되면 이제 위헌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심판 정족수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180일에는 7명의 심판 정족수에 미달하는 분들을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은 180에서 제외해줘요. 그러니까 크게 이리저리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뭐 3인을 지금 이제 그 인사청문회 통해서 추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지명하는 선출하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임명에 특별히 여야가 아마 이의 제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심리에 추가 나중에 세 분이 보태지게 되면 특별히 심리나 아마 그 결정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4월 18일 날 이제 두 분이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다하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결론 날 가능성은 크지만 또 하나는 문제가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실체관계의 파악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서로 간에 진술이 달라지고 이 실체관계 파악에 대해서 뭐 김용현 국방장관이 진술을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태로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을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좀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저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본인은 탄핵에 찬성했다 이거죠. 찬성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겠다라고 저는 읽혀져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쫓겨났다라는 취지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쫓겨났다고 좀 보지 않는 것이 본인이 책임지고 이제 사퇴하신 건데 실제 지도부는 와해가 된 거예요. 당원 단계에 비춰보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그 순간 지도부는 와해된 거라서 이미 어떻게 보면 고별사로 하셨어야 되는데 사퇴의 변호를 하신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성이 앞으로 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주와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앞으로 끌고 와서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대표의 이 혐의를 정당화시키게 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연결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한 대표께서는
본인의 대선 행보나 앞으로 정치 행보와 관련돼서 정치적 자산 내지 나침판을 지금 같이 이렇게 짜신 거기 때문에 그건 존중을 하고요. 네.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저 같으면 오히려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자산의 방향을 그쪽으로 쌓아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좀 생각이 다른데요. 한동훈 대표의 한계라고 얘기가 되는 게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사안을 자꾸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그 밑바탕에 그게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비상의총, 그러니까 탄핵안이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될 때 비상의총 때 친윤계 의원들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또 이른바 뭐 분풀이 대상으로 한동훈 대표를 삼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막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든가 아니면은 그 의총장에서 제가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령 선포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화를 돋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거. 이것도 어찌 보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리더십 있게 행동하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당대표직에 물러나는데 이게 계엄령 선포 사태로 발생했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를 앞서서 얘기해버리면은 그러면 또다시 아 그렇구나 검사나 법률가의 그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뭐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만 지나가면 어찌됐든 유죄가 나올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결국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대선에 가서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단선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이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탄핵하라고 요구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를 변수에 집어넣으면 또 다른 변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또 검찰은 제대로 판단했는지 이거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어떡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만 사라지면 국민의힘은 대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착각이나 이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 사태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는커녕 또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쳐서 이른바 좀 더 이념에 극우화되어 있는 정당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짧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걸 게임 내지 승부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승부의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를 국민의힘은 이겨야지만 대권 창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 이외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저런 정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은 결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뭐 당부당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국회를 운영해온 방식, 그다음에 본인 사안과 관련돼서 뭐 펼쳤던 여러 가지 언행 이런 걸 또 토대로 보면 국가를 맡길 만한 리더십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저희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거라서 이재명 대표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어떤 뭐 비전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의 판단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내에 지금 그 상황들을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 이제 비대위원장에 누가 이제 물망에 오를까 그리고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논의 내지 뭐 그 구두 추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이번 비대위는 혁신 비대위는 아닌 것 같고요. 관리형 비대위인데 아마 이제 비대위를 하다가 전당대회를 가지 않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대선 모드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을 그러니까 혁신형으로 해서 다시 당을 분란을 초래하고 오랫동안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당을 관리하고 수습할 분이 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마 중지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소간에 좀 의견이 있지만 몇 분은 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 네. 박대출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원내가 아니고 당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외 인사 중에
뭐 당적을 갖고 있거나 당에서 깊이 활동했던 분 그리고 원내 인사까지 포함해서 조금 넓혀가지고 그렇게 검토 범위를 넓혀서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또 당 외 인사가 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여러 의견.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다 보니까 주관식 범위 내에 어떤 분들이 들어있는지 자체가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이 객관식화 되면 그 정도로 인사가 추천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범위가 확정이 되면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적당한지는 이제 각자 의견들을 취합해서 뭐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확정하겠죠. 예. 오는 18일에 이제 의원총회를 이제 다시 열어서 이 비대위원장 관련 이제 논의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태가 벌어진 건 계엄령 선포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전까지 자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야권에서 뭐 탄핵이라고 공식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탄핵이라는 언급은 했지만 탄핵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안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마치 자폭하듯이 본인이 계엄령을 선포해버렸어요. 본인이 이 사태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거기에 운명을 함께했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국민 사과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반응은 대표를 그냥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부 전부 한동훈 지도부를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것이며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이런 기조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당을 수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뭐 물론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알 수는 없겠지만 누가 오든 간에 당분간은 혼란은 불가피하고 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국민 눈높이에서부터 당을 수습해 갈 생각을 해야지 마치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민주당이 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대선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뭔가의 새로운 정치적 출구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방식으로 수습해서는 저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당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수습의 사실- 순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물론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의원 개인별로 거의 다 사과를 했어요. SNS나 뭐 모든 걸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의원총회 시나 아니면 그 기자분들과의 간담회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해왔고요. 뭐 사과를 당 차원에서 또 공식적으로 사과할 날이 또 있겠죠. 또 하나는 조국 신당에서는 이미 대통령 탄핵 초안을 4주 전에 냈어요. 한 달 전에 낸 사항도 있고 지속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탄핵을 추진해 왔고 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대통령의 극단적인 행동이 정말 잘못됐죠. 그런데 어쨌든 국내심에서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자성의 목소리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모여져서 앞으로 국민께 또 신뢰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비대위 체제에서 아마 논의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차 이제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주도권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 다만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여당에 이제 손을 낸 이런 모습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난의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누가 수습해 나갈 겁니까?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태고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사태를 다 수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집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권당이라고 얘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야당하고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정 공백이 없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당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해서 그거 우리 못 받는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가 집권당이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야당 대표가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뭐 대통령 노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경제 민생말이라도 머리 맞대서 좀 안정시키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느낄 때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 부정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권당으로서 그 어떤 국정 주도력을 놓쳐버렸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문제, 검찰 수사에 관련돼 있는 문제 이제 앞으로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대선 기간 동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그 동안의 국정 실정에 관한 부분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명태균 게이트 지금 벌써부터 황금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지위를 내려놓으면 통제력도 잃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어려워서 결국은 대선 필패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일종의 불안감이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빠른 게 드리죠. 정치적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입법 28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포퓰리즘적 입법이 있고 이것을 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왔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 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민주당이 주도하는 만약 국정을 주도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국민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민주당의 다음 대권 확보를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일단 당신은 탄핵하지 않을게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한덕수 총리를 손에 쥐고 국정을 흔들겠다고 저희는 그렇게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에 대통령이 있을 때도 대통령과 사실은 영수회담 시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크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안 하시고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카메라 앞에서 계속 피다가 끝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판단한 거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국정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국정협의체를 상시 구성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안별로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안별 협의가 더 적절해 보이고 오히려 이것이 내각의 중립성을 확보해드리고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추경 얘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권 정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경을 편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탄핵 사유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행태 또 지금 현 그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내각의 독립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방법은 오히려 상설적인 국정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민심 이기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대선을 만약에 치른다 그러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집권 여당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대신인도도 많이 추락해 있는 상태고 또 결국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주식 팔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감을 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주도력을 갖고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 다툼이 아니고 같이 들어와서 머리 맞대고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우리 집권당이니까 싫어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고요. 추경 말씀하셨으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하자고 얘기하던데요. 근데 왜 국민의힘은 자꾸 추경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기재부는 반대했더라고요 또. 그럼 내수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방식대로 국정원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부 다 내수 호주머니 돈줄이 말랐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이 다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동안의 재정 역할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가 안 살아났던 거 아닙니까? 그럼 야당하고 기싸움하면서 국민들 죽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정안정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또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과도하게 했던 측면이 있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또 야당이 다 하려고 하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협치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맹 예산을 사상 처분을 짧게 하셨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맹 예산한 이유가 정해권은 그 국회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역 화폐권 2조를 인용하지 않아주니까 가맹 예산 4조 그냥 깎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추경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우면 예산을 깎지 말고 항목 변경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